안녕하세요. 혹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일까? 또는, 어떤 기술을 배워야 내 경력에 진짜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 그 마이클 거버의 사업의 철학, 핵심 요약본하고요, 기술 능력 향상 워크북, 이걸 바탕으로 한번 사업 시스템과 개인의 기술 역량을 어떻게 연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 조합인데요. 그 한쪽은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막 역설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 이걸 위한 기술 역량의 필요성, 그리고 개발 방법을 다루고 있죠.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 그냥 반복되는 일, 이걸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기술 역량은 과연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지 좀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이클 거버의 통찰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분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 이게 바로 창업자가 기술자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사장이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는 구조라면 그건 자영업이지 진정한 의미의 사업이 아니다. 이 문구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뜨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바로 거버가 말하는 이미스, 그러니까 기업가 신화의 함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기술, 예를 들어 요리나 디자인 아니면 코딩 같은 특정 기술에 좀 능숙하니까 내 사업을 차리면 당연히 성공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실제 사업 운영은요, 그 특정 기술 능력과는 완전히 별개의 역량을 요구합니다. 거버가 말하길 우리 안에는요, 세 가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술자, 테크니션, 그리고 관리자, 매니저, 마지막으로 기업가, 언트러프레너, 이렇게요. 근데 창업 초기에는 대부분 직접 실무를 처리하는 기술자 역할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극심한 불균형, 이게 사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업 전체를 조망하고 설계하는 시스템적인 사고, 이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 사고 부족이군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운영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담당하는 프로젝트에서 기술자 역할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데 상품 기획부터 소싱, 상세 페이지 제작, 마케팅, 고객 응대, 포장, 배송까지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아니면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감당하고 있다면요. 거버 관점에서는 아직 사업 위에서 언더 비즈니스 일하는 게 아니라 사업 안에서 허덕이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주말도 없이 막 일에 매달리고 정작 중요한 사업 방향 설정이나 성장을 위한 고민은 막 뒷전이 되는 상황. 이거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On your business, not in your business. 이 말의 핵심은 사업가 혹은 리더는 실무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든 일관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 전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흥미롭게도 두 번째 자료인 그 기술 능력 워크북에서 강조하는 기술 시스템, 테크놀로지컬 시스템 개념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잘 설계된 사업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기술이고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휴가를 가더라도 사업이 멈추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그게 바로 잘 구축된 시스템의 힘입니다. 시스템의 힘. 거버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로 세 가지를 제안하잖아요. 혁신, 이노베이션, 계량화, 퀀티피케이션, 매뉴얼화, 오케스트레이션.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반복되는 고객 문의를 처리하려고 챗봇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건 혁신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여러 버전의 광고 문구를 테스트, 그러니까 A/B 테스트 같은 걸 해서 어떤 게 더 높은 클릭률을 보이는지 데이터로 측정하고 개선하는 거.
이건 계량화의 예시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고객 응대 방식을 딱 표준화된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누구나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 이게 매뉴얼화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부는 마치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그 창업자나 특정 직원의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관된 품질과 경험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걸 목표로 삼으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려면 단순히 아이디어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게 계량화, 효율적인 업무 도구를 찾고 활용하고 혁신, 명확한 절차를 문서화하는 매뉴얼화 능력, 즉 기술 워크북에서 말하는 다양한 기술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업무는 얼마나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사업 시스템 구축은 결국 다양한 기술 역량의 집약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자료인 기술 능력 학습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기술 능력, 그러니까 기술 역량이라는 게 더 이상 특정 기술직 종사자에게만 국한된 능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엔지니어,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분들만이요? 이제는 모든 직업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즉 기술 교양, 테크니컬 리터러시의 시대라는 거죠. 그 자료에 나온 김규환님 사례 있잖아요. 고졸학력으로 시작하셨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으로 용접, 배관, 제강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술 명장에 반열에 오르신 분. 이 사례가 학력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기술 연마와 성실함이 개인의 성공과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술 능력을 단순히 어떻게 만드는가? 노하우, 이걸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서는 기술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 즉, 왜 그렇게 되는가, know why, 이것까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현대 기술은 점점 더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사이언스 베이스드 테크놀로지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원리 이해 없이는 응용이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겠죠. 정확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기술 교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알고 쓸 줄 아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기술의 본질적인 특성,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 코닥 사례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잖아요, 코닥이. 그런데도 기존 필름 사업에 대한 집착, 그리고 시장 변화에 대한 둔감함 때문에 결국 파산에 이르렀죠. 아, 정말 안타까운 사례죠. 네, 기술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기술 발전의 흐름을 읽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최적의 기술을 선택하고 또 기존 시스템과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활용하는 능력, 즉 높은 수준의 기술 교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 교양을 갖춘다는 것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을 평가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건 구버가 말한 사업에서 일하는 기업가의 역할하고도 딱 맞아떨어지죠. 근데 기술 변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도 가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요. 자료에 등장하는 그 직장인 K씨처럼 입사한 지 3년만 지나도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쓰는 최신 기술이나 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기술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자료에서는 기술 역량 향상을 위한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전문 교육기관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학습 가능한 e-러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더 깊이 있는 지식 습득을 위해서 대학원 같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그리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선배나 동료를 통해 배우는 OJT,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근데 각각의 방법은 다 장단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e-러닝은 개인 맞춤형 학습이 용이하지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하고요. 또 OJT는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이나 체계성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자기 성찰을 통해서 현재 나한테 어떤 기술 역량이 부족한가 이걸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료 안에 자가진단 활동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학습 스타일, 가용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걸 넘어서 그 벤치마킹의 중요성도 강조되더군요.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성공 사례를 배우되 그냥 무조건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창의적으로 변형하고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덜란드의 선진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했지만 한국의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춰서 배양액 농도, 토질 관리 방식, 일조 시간 조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최적화해서 결국 고품질 딸기 생산에 성공한 농부 K씨 사례. 이게 아주 좋은 예시였어요. 맞아요. 이것이야말로 거버가 말한 혁신과 개량화를 실제 기술 도입에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훌륭한 연결입니다. 바로 그 창의적인 적용과 개선 과정에서 진정한 기술 역량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제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바로 지속 가능성과 융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이나 생산성만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환경 전체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학습 자료에서는 지속 가능한 기술,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 즉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술 개발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3R 운동 있잖아요. Reduce, 줄이기, Reuse, 재사용하기, Recycle, 재활용하기.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속 가능성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들도 흥미로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된 코닥이 환경 오염 문제로 비판받던 일회용 카메라의 주요 부품을 재활용하고 또 재사용 가능하도록 재설계해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였던 사례, 또는 국내 기업 한화가 화약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서요. 이걸로 환경 규제 기준도 충족하고 연간 수십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까지 거둔 사례. 이런 걸 보면 환경 보호가 더 이상 그냥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 우위와 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술 발전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융합입니다. 이제 기술은 독립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들이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추세거든요. IT, 정보기술, BT, 생명공학, NT, 나노기술, CT, 문화기술 같은 첨단 기술 분야 간의 융합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기술이 인문학, 예술, 디자인 같은 다양한 분야와 만나서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죠. 애플이 MP3 플레이어라는 하드웨어, 아이팟과 온라인 음악 유통 플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아이튠즈를 완벽하게 결합해서 디지털 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것. 이게 기술 융합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융합 역시 개별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기술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현대 기술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네트워크와 시스템, 이걸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시켰다. 이 분석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통신 기술이 등장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람과 사람, 정보와 자본, 활동이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컴퓨터 칩 성능이 약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 또 네트워크의 가치는 연결된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메트칼프의 법칙, 그리고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창조성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카오의 법칙 같은 것들이 이런 네트워크 혁명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사업 모델을 설계할 때도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네트워크화에는 분명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정보 접근성이나 활용 능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 격차, 즉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또 자동화나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나 국가적인 감시 강화 가능성 같은 간과할 수 없는 역기능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술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런 잠재적 위험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훌륭한 균형 감각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이해할 때 개별 기술 요소 하나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기술과 사회적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는 더 큰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철도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이동 시간을 단축시킨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간 관리와 광범위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전신 기술과 결합했죠. 이 결합은 철도 회사의 운영 방식은 물론이고 거대하고 복잡한 관료적 조직 구조의 탄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술사학자 토마스 휴즈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술 시스템이 단순히 기계나 장치 같은 인공물, 더 테크니컬의 집합이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법률 및 규제, 정부정책, 과학연구, 심지어 자연자원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소, 또 소셜과 불가분하게 얽혀 작동하는 사회기술 시스템,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버가 말하는 사업 시스템 역시 이러한 사회기술 시스템의 한 예로 볼 수 있겠죠. 그 시스템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고 개발되는 단계에서 시작해서 그 기술이 다른 지역이나 분야로 퍼져나가는 기술 이전 단계를 거치고 유사하거나 경쟁적인 기술 시스템들 간의 치열한 경쟁 단계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거나 시장의 지지를 얻은 시스템이 표준처럼 자리 잡는 공고화 단계로 나아간다 이거죠. 마치 스마트폰 초기에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막 경쟁하다가 현재의 iOS와 안드로이드로 양분된 것처럼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각 발전 단계마다 시스템의 성공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도 달라집니다. 초기 발명 개발 단계에서는 에디슨처럼 기술 개발과 사업화 능력을 모두 갖춘 발명가 겸 기업가가 중요할 수 있지만 경쟁이 심화되는 단계에서는 시장 전략과 자원 동원에 능한 경영 전문가, 즉 거버가 말한 기업가나 관리자의 역할이 더 커지죠. 그리고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고도화되는 단계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 컨설턴트, 금융 전문가 등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JIT, 저스틴타임 생산 시스템 역시 단순히 효율적인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숙련된 노동자들의 참여, 지속적인 개선 문화 같은 다양한 기술적, 사회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성공한 사회기술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각 단계별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업 성공의 열쇠로서 마이클 거버가 강조한 시스템 구축, 즉 사업 위에서 일하기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 및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술 역량 함양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들어보니 핵심은 단순히 특정 도구를 잘 다루거나 코딩을 잘하는 등의 개별적인 기술 능력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서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가.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결국 눈앞의 일 안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일의 시스템 위에서 전체를 조망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기술을 단순히 편리함을 주는 도구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든 조직이든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더 나아가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평가, 다른 성공 사례로부터 배우되 자신의 맥락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벤치마킹 자세, 그리고 기술 활용에 대한 윤리적 고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클 거버는 당신이 사업 안에서 일하는지 아니면 사업 위에서 일하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을 개인의 기술 역량과 일하는 방식 차원으로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단순히 주어진 기술이나 도구를 수동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과 삶에서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며 더 나아가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거나 자신만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당장 여러분의 업무나 삶에서 약간의 혁신, 개량화 혹은 매뉴얼화를 통해서 개선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작은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한번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